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오늘 오전 비공개로 열립니다. 퇴임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박 전 장관의 경우 두 차례 연속 영장이 기각된 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여당의 입장 들어보고 이어지는 정치와이에서 더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허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차례 기각됐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종전의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된 범죄 혐의와 또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박 전 장관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에 이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와 출국 금지 담당 인력 대기 등을 지시하면서 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예. 특검팀은 특히 박 전 장관이 계엄 다음 날 법무부 검사로부터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받고선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집니다. 네. 이 파일에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계엄 정당화 작업을 한 걸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박 전 장관은 어제 구속심사에서 10분가량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법무부가 해야 할 업무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특검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제 체포됐던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도 역시 기각으로 결론이 났네요. 네,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황 전 총리는 풀려났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이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또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와 같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 이렇게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SNS에 계엄이 선포됐다 종북 세력을 척결하라거나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하라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예. 특검팀은 정통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황 전 총리가 충분히 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사회적 파급력을 이용해 내란을 선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또 수사를 거부한 이 공무집행 방해와 수사 방해 혐의도 추가됐는데요. 이 황 전 총리가 본인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앞서 발부됐던 이 압수수색 영장 담당 판사의 이름을 알아내고 이를 SNS에 공개해서 이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자, 체포동의안에 담긴 특검팀의 주요 주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내란 특검팀은 이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알면서도 이에 협력하기로 결심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0분쯤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이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 군과 경찰의 폭동을 보고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방관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네. 특검팀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11시 55분쯤 이제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집결 지시를 내렸지만 이 추 전 원내대표는 그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3층으로 변경해 공지했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겁니다. 네. 자, 추경호 의원도 반박하는 입장을 냈죠. 네.
추경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서 이 특검팀의 억지 논리, 짜맞추기식 구성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이나 뭐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이제 개헌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와 이 계획 인지와 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킨 거라는 설명입니다. 네. 추 의원은 당시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고, 또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킨 건 국회 출입이 불가능한 의원들을 임시로 집결해서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네. 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방침입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적의원 이 과반 찬성을 얻어서 가결이 되면 네. 추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한 복판에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식이 오늘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대검에서 이제 노대행의 퇴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 전례에 따라서 퇴임식은 비공개로 치러지고요. 퇴임식이 끝나면 이 노대행의 퇴임사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네. 여기서 이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자세한 입장이 나올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 노대행은 그제 사의를 밝히면서 기자들에게 전 정권이 기소했던 게 전부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어서 부대껴 왔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대행은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고 사퇴도 결정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장동 사건 항소와 관련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자인한 셈이죠.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는 검찰의 판단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노대행이 퇴임하면서 이 검찰은 초유의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계속 날을 세우고 있네요. 네, 민주당은 이번 주에 대장동 사건 기소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또 검사도 탄핵 없이 해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이 검찰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연일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노만석 대행 사퇴는 꼬리 자르기이자 이 권력형 사법 계획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게 공시가격인데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네요. 네,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말 그대로 이제 아파트 등의 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냐. 네. 그러니까 시세 반영률이라고도 말합니다. 예. 공시가격은 전년도 시세의 이 현실화율을 곱해서 이제 산출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라고 하면 이 10억 시세 아파트의 이 공시가격은 6억 9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이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전에는 공청회를 열었고 오후에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서 2026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내년까지 4년 연속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동결됩니다. 네. 토지는 65.5, 또 단독주택은 53.6%로 역시 4년째 같은 비율을 유지합니다. 네. 하지만 이 현실화율을 유지하더라도 올해 집값이 대폭 올랐기 때문에 네.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 공시가격으로 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가 오르게 되니까 네네. 이런 세부담 증가를 고려한 조치고요. 네. 또 이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의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또 기초수급 대상 탈락자가 나오기도 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내년도 공시가격은 내년 4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네.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뭐 연금에도 연결이 되고 네. 건강보험까지 연결되니까 이 공시가격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수능 시험이 끝난 뒤에 홀가분한 마음도 잠깐이네요. 이제 입시 전략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제 수능 시험 난이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9월 모의고사보다는 좀 쉬웠지만 작년 수능 시험보다는 좀 더 어려웠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이번 수능에서도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기조는 유지가 됐다는 설명이고요. 네. 이 EBS 수능 교재 그리고 강의와의 연계율은 문항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 수능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게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었는데요. 네네. 이 사탐런은 이제 자연계 수험생들이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서 이제 두 과목을 선택할 때 이 과학 탐구보다 상대적으로 좀 학습 부담이 적은 사회 탐구 영역으로 이제 대거 몰리는 것을 좀 말합니다. 이 추질위원회는 선택 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각 과목의 난이도 균형을 세심하게 조절해서 이 수험생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수능이 끝나고 일부 사탐 과목이 어려웠다는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제 표준 점수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이 대학에서 표준 점수를 보는지 혹은 뭐 백분위 점수를 보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이 최종 정답은 이제 25일에 발표가 되고 네. 다음 달 5일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입시 전략에 대한 고민이 많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론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 이후로 여의하류부터 한강대교까지 막힙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은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안현분기점에서 시흥휴게소까지 막히고 그 사이 도리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일산에서 구리 방향은 불암산 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론 신천부터 광명까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이었습니다. 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예, 뉴스에 팔라는 이야기가 있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셧다운이 예. 종료되자 3대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번 미국 시장 하락의 원인은 셧다운 종료 이후에 예정된 경제 지표들이 이제 한꺼번에 발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런 데이터 충격들을 대비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미국 시장의 투자자들이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50대 50 수준으로 낮아졌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빅테크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나스닥이 2.24%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다우와 S&P 500은 1%대 중반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섹터의 바로미터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75%로 가장 큰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미국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고 일시 중지되고 있었던 거 공백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게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예, 미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노동이나 물가 같은 필수 경제 지표 발표가 계속 중단이 돼서 시장이 데이터 공백에 놓여 있었는데요. 네. 10월 고용 보고서는 실업률이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실업률의 경우는 가계 설문조사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10월 내내 셧다운이었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9월 고용보고서의 경우는 셧다운 전에 설문이 진행이 되어서 그대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지연이 있고 이 새로 발표되는 지표들도 신뢰성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일부 소비자 물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도저히 뒤늦게 채워넣을 수 없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미국 정부가 재가동되는 것이 결정이 됐는데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정부가 재가동이 됐다고 해서 즉시 경제지표 생산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설문 기반의 통계들은 다시 한번 수집을 하고 처리 과정을 거쳐서 검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몇 주가 소요가 됩니다. 네. 이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처럼 현장에서 직접 수집이 필요한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아예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럼 이런 데이터 공백과 신뢰성 문제가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대 50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고용이나 물가 같은 핵심 지표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이 발표 시간표가 밀리게 되면 연준의 정책 판단도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시장은 데이터 부족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 인한 변동성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를 당분간 지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런 때에는 보유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확신보다는 유연성을 갖고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네. 미국 주식 시장에서 자금 흐름이 바뀌었다는데 어떤 변화일까요? 예, 미국 시장에서는 그간 시장을 주도하던 AI 관련 기업에서 네. 방어주 그리고 가치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참여자들은 고평가된 성장주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예. 이 방어주나 가치주 그리고 고품질 경기 순환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 그동안 나타났던 기술 중심 랠리의 확장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AI 모멘텀에 가려져 있던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등이 재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최근 평균 대비 1표준 편차 이상 높아져서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셧다운이 해결됐지만 아직 많은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책 불확실성의 지표 공백, 그다음 AI 기술주들의 밸류 부담, 거기에 더해서 연준의 내부 분열까지 생각하면 시장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 시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곧 나오게 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연말 랠리를 결정할 핵심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이 AI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엔비디아의 주문이나 백로그 그리고 AI 서버 수요 전망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최근에 일부 헤지펀드가 기술주 비중을 줄인 상태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예.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강력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 포지션 되돌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멘텀이 약화되거나 예. 혹은 공급이나 수주 둔화가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단순한 한 개 기업의 이벤트를 넘어서서 연말 시장의 스탠스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입니다. 네,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어제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시장 상황 좀 짚어주시죠. 예,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인 4,221을 기록했던 지난 11월 3일 이후 가장 높은 곳에 지수를 올려두었습니다. 네. 이 코스피는 0.49% 오른 4,170포인트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고요. 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오른 1.31%를 기록하며 91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오르면서도 코스닥이 더 오른 케이스는 10월에는 단 한 번뿐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틀 연속 코스닥의 상승세가 코스피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제는 수급이 코스닥으로 더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도 좀 분위기가 그래서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기업의 주가는 실적과 금리의 함수라고 합니다. 네. 이 금리는 투자자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을 놓고 판단한다면 가장 먼저 시장이 오를 때 수급이 몰리는 것은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네네. 마치 이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처럼 말입니다. 예. 그런데 주가가 오르다가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차익 실현을 한 자금들은 이제 그 다음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요. 네. 그럴 때 수급이 향하는 곳은 아직 실적이 재무제표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네. 요새 그 반도체 인버스라고 이야기하는 바이오 섹터가 좋은 예입니다. 네네. 이 실적은 현재 나오지 않지만 임상에 성공하면 혹은 FDA 승인을 받으면 이런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은 회사들로 수급이 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10월부터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기 주가가 오를 만한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과거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오르는 섹터들이 은행, 건설, 증권 섹터였습니다. 네. 이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은행주가 있고요. 1% 금리에도 이익이 크게 변동하는 건설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가 가장 큰 호재라고 여겨지는
주식시장에서는 네. 자금이 몰려들면서 그로 인해 수수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증권 섹터가 있습니다. 예. 이미 증권 쪽은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향후 1년 동안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제 지수 정도 오른 은행주나 건설주 쪽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거의 탄핵 전국 당시 환율에 근접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예, 우리나라가 한 달에 3번씩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리고 요 관련 데이터들은 주식 투자에 아주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증시에 상장된 주요 기업들이 수출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수출 대형주들의 이익률이 오르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네. 이런 고환율 시기에는 내수 기업보다 수출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이 끝나면 투자자들 관심이 쏠리는 업종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보통 수능이 11월 초중순에 치러지니까 수능 후 연말 배당 시즌까지 약 한 달여 기간이 남습니다. 예. 이때는 배당이 높은 보험이나 은행, 금융 쪽 주식들로 수급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소식도 있어서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다양한 업종으로 자금이 움직일 수 있다고 했는데 특히 어느 쪽으로 투자 자금이 움직일까요? 예, 말씀드렸던 것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 오르는 은행, 건설, 증권 섹터, 그리고 고환율 시기에 수출 대형주 투자, 마지막으로 연말 배당주까지 다양한 섹터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지금의 시장은 몇몇 종목이 전체 시장을 이끌던 상황이 끝나면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것을 계속 찾고 있는 순환매 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언급해드린 섹터들로 순환매가 일어날 때 모든 종목에서 내가 다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예예. 개인의 투자 성향과 맞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두면 한 번은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후에 장이 열리는데 오늘 주식시장 흐름 그리고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뭘까요?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은 미국 시장에 동조화되면서 2.17%로 큰 폭 하락하며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시초가도 큰 폭으로 하락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큰 폭 하락도 반도체주들의 부진이 클 것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반도체 이외의 섹터로 수급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관련주들의 조정이 있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국제 금값은 소폭으로 내렸네요. 예, 국제 금값이 1.06% 내린 온스당 4,16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앞으로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만약 기대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조심하면 됩니다. 네. 이 경제 지표가 기대치 이상으로 회복이 되면 금값이 눌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최근에 단기 조정 이후 재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던 금값이 다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환율은 어떻습니까? 예, 환율은 0.12% 오른 1,471원을 기록했습니다. 아, 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원의 순매수를 했음에도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셧다운 종료로 인해서 상승폭은 그나마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지난 4월 9일 1,487원을 기록한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네. 이 아무래도 대미 투자를 위해서 달러 매출들이 원화로 환전되지 않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본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서울 도심에서도 울긋불긋한 단풍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전국적으로 단풍이 절정일까요? 네, 지금 전국의 단풍이 절정입니다. 이 단풍은 나뭇잎 속에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적색과 황색 색소가 드러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일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네. 이 날씨가 맑고 강수량이 적당하면 단풍은 선명하고 빠르게 번지지만 흐린 날이 이어져 일조량이 부족하면 색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정상에서 산 아래로 20% 이상이
단풍이 들면 단풍 시작이라고 봤고요. 네. 80% 이상 단풍이 들면 절정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늦더위 등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 단풍 절정 시기가 전체적으로 일주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네. 자, 늦어져 단풍 조금이라도 더 만끽하기 위해서 이번 주말 단풍 네.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주말 날씨는 어떨까요? 네, 주말인 내일까지는 단풍놀이 하시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일교차 큰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침 기온이 서울이 5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았는데요. 네. 한낮 기온도 서울과 춘천이 14도, 광주와 대구는 1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 낮 기온이 16도까지 올라가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가을에도 사만사온이다라는 네. 지금 현상을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 주 초에 또 이제 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레 일요일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전북 지역에 추위를 몰고 오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 비가 그친 뒤에 급격히 추워집니다. 네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5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네네. 여기에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특히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이번 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러한 매서운 추위 속에 충남과 전라도 등 서쪽 지역에는 다음 주 초에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주말에 시간 되실 때 외투나 패딩 다 준비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오늘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남 얘기했잖아요. 네. 해남 배추로 김장하세요. 오늘 또 안양시청 앞에서 네. 최대호 안양시장 명예관 해남 군수 네. 김장 퍼포먼스합니다. 단풍이 절정이 되면 사실은 김장하기에 이제 딱 적당한 온도가 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1월 네. 22일 앞으로 네. 며칠 있으면은 네. 김치의 날인데 네. 그 후로 김장하면은 해남 배추, 절임 배추가 전국 67%를 공급해요. 네. 사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다 전국으로 이 방송이 나가니까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제가 해남 가면 배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그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불만은 있지만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네. 전 총리도 그러한 그 동영상이 공개됐으면은 네. 파면됐을 거다 네. 하는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말씀이 기억해요. 네. 그러한 구체적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네, 네. 사법부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그 새로운 추가 혐의를 특검이 네. 제시하긴 했지만은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모든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죠.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기 네. 때문에. 예. 또 구속 증거 인멸에 염려가 적다. 뭐 이것도 지금 이번 기각 사유 중에 하나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네. 구속하려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네. 구속 영장 발부하지 않고 기각하려면은 네. 우려가 없다. 네. 도주 우려도 없다 하는데 네. 그 두 가지를 딱 내세우더라고요. 네. 뭐 기각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에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미 네. 다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하겠죠. 예. 네.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불만스럽지만은 존중해야 되고 예. 사실 황교안 전 총리는 말로만 했지 행동은 없어요. 네. 뭐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시자, 네. 부정선거다, 네. 뭐 어쩌다 이런 게 있는데 그분은 필기단마로 혼자 그러고 다니니까 저는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네. 기자들하고 거기는 영장 발부하기가 좀 힘들 것이다 했는데 기각됐네요. 네. 자, 내란 특검 관련 질문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질문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 관련한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뭐 노만석 검찰총장 오늘 퇴임식이 열리죠. 예, 비공개로 열리는데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오가고 보도가 됐는데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요 사법부에서 네. 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야당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몸통이 이재명이다 또는 정성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억지 주장이고 네네. 사실 노만석 대행이 그제 네. 사의 표명을 하고 밤에 예. 기자들 4명을 자기 집으로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얘기가 네네. 어제 아침 조간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네네. 뭐 많이 부댔겠다 네. 했는데 예. 어제 또 낮에 어떤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부댔겠다는 의미는 대통령실로부터 법무부로부터 부뒀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 검찰 내부로부터 부뒀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써놨어요. 저도 이제 기자들한테 여러 가지 취재를 했는데 오늘 퇴임식을 하는데 예. 퇴임식은 비공개하고 예. 퇴임사는 공개한다고 그랬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됐든 노만석 대행이 이제 물러가는 사람을 예. 뭐 부관 참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아, 노대행이 헷갈리고 예, 있다는 그렇죠. 말씀. 예, 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예. 외압은 없었어요. 법무부로부터. 자기 스스로도 그랬잖아요. 검찰 내부로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5개월간 총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좀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정부하고 얘기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멍청한 X다. 그리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네. 자기가 항소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고 합의해가지고 안 해놓고 이제 와서는 혼자 정의롭게 하는데 그건 진짜 비겁한 X예요. 그리고 선택적 항명을 하는 일부 검사장, 차장 검사들 네. 자기들이 윤석열 네. 항소 즉시 항소 포기했을 때 예. 무슨 말했어요? 김건희 그러한 분탕질을 할 때 무슨 말했어요? 그때는 조용하고 이제는 시끄럽게 하고 이것은 나는 선택적 항명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네. 나쁜 X예요.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노대행이 사퇴를 선택한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잘 나갔어요. 예. 그 사람은 검찰을 이끌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정치적 공세인데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도 저도 법사위에서 세게 뭐 여당 의원으로서 세게 따졌어요. 네, 예. 그렇지만은 네네.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에서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화도 안 통화했어요.
그럼 신중하게 하락해야지. 아무 소리 안 해도 문제가 되고. 항소해라. 항소 포기해라. 하면은 간섭이죠. 신중하게 잘 처리해라. 그 이상 좋은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상투적으로 어떻게 됐든 모든 것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겨누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고 정성호 장관도 노만석 대행한테 수사 지휘권 발동을 안 했어요. 지휘도 하지 않고 네. 단 법무부 간부들로부터 보고받고 신중하게 처리해라. 잘한 거 아니에요? 이걸 트집 잡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일부 반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항명이라고 집단적 항명이라고. 선택적 항명이죠. 네, 선택적 집단적이에요. 항명이라고도 얘기하시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그 검사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기존 검사 징계법을 대체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 법안 내용에 어떤 것이 핵심적으로 들어갈지도 좀 궁금하고 이렇게 빠르게 입법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네.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검찰청 폐지, 기소, 수사권 분리할 때도 자기들이 마치 헌법기관처럼 헌법 무시다. 검찰은 일개 정부 부처의 공무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네. 형평성에도 네. 똑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김병기 대표가 얘기한 그 네. 법안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공무원이에요. 네. 자기들이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네. 나빠요. 네. 그런데 이 지금 대표 발의까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는 그만큼 지금 검찰 내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 대응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을 하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당연하죠. 네네. 지금 현재 네. 선택적 집단 항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18명의 서명한 검사장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에서는 고발해가지고 공무원법 위반으로 집단행동으로 고발해야 된다 네. 하는 주장을 하고 네네네. 서영교 의원이나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대표적인 세 사람 네. 여기를 지금 검사장들이에요. 예, 예. 이분들을 인사 조치하자. 그래서 지금 검사장인데 네네. 고검 차장으로 빼야 된다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더라고요. 네네. 일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검찰 전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네네. 그 정치검사 몇 사람이 나쁜 거예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실정법 위반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계속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으로 맞불을 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무슨 네. 법안도 발의할 수 있지만은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조인들은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서 하는 법안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권한이니까 네네. 저는 뭐 존중돼야 되고 네. 들어오면 심의해야죠. 네. 결정 여부는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고. 지금 이제 국정조사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야 간에 어제까지 3번 만난 걸로 돼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됐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서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그 대상도 방향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 타협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어제 네네. 우리 내부에서는 네.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한다. 별도의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법사위에서 하자. 이런 것으로 내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저는 일개평의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죠.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잘 될 겁니다. 국정조사 해야죠. 아니 자기들은
모든 걸 이재명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그 판결문에도 관계가 없다고 써 있어요. 사법부가. 네네. 사법부가 우리 편이겠어요? 이재명 편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1심 판결을 이재명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자유스럽게 판결을 했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검찰이 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결정한 거 아니에요. 누구의 외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하는 건 좋다. 그러면 국정조사 해보자. 못할 이유가 아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법사위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지금 중지가 어제까지는 어제까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국민의힘하고 합의가 안 되면은 이번 주까지요. 이번 주까지 만약에 이번 주까지 협상이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원내대표 협상을 방해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이시고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또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재배당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 6부로 재배당이 됐습니다. 이걸 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뭐 의도된 배당이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걸로 보도가 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듣기로는요. 재판부에서 배당을 했는데 그 주심 재판장이 남욱 변호사하고 악약한 관계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피를 해서 그리 결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사법부를 우리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가 마음대로 못한다니까요.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사법부의 결정이 우리 민주당에 얼마나 불리하게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아니 박성재, 황교안 영장 기각하는 것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불만이죠. 네. 그렇지만 사법부가 결정하는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뒤집어 씌우느냐 이거죠. 자기들이 하던 짓을 우리가 하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내란 관련한 재판 얘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이제 박성재 전 장관 그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는데 어제 사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됐든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예예. 그러한 내용을 구속된 네. 조태용 원장한테 보고를 했지만 예.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조태용 원장이 무시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건 내란인데 쿠데타인데 이대로 둘 수 없다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와서 여야 간사들에게 보고한 것은 아주 의로운 일이죠. 저는요. 제가 국정원장을 지내본 사람으로 예예. 홍장원 1차장이 만약 그러한 신고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국정원이 개입됐더라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회에서 계엄은 해제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상당한 네네. 피해가 국민들한테 있었을 거고 파동이 있었을 거다. 네네. 홍장원 1차장은 내란을 쿠데타를 막은 네네. 진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로자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거짓말쟁이고 지금 이제 내란 재판 선고일 관련한 보도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 재판 1심 선고일이 내년 1월로 이건 결정이 된 걸로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상계엄 관련자 재판 가운데서는 첫 선고가 첫 선거죠. 될 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선고일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고일이 언제냐를 놓고 얘기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기현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가 법원 인사 이동이 또 2월에 있고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년 1월에는 선고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제로 선고할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만기가 되면서 구속이 풀린 상태로 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이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기현 부장판사에게 제가 3년이 넘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네, 그러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선고를 12월 26일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1월 중에 한다. 내가 인사가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재판했기 때문에 판결문을 내가 쓰고 가야지 후배들한테 넘겨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윤석열이 구속 만기로 풀려난다? 이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고 네. 만약 그런 사태가 나면은 네. 폭동납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국민 정서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네, 지기현 부장판사께서도 네. 그러한 1월 달에 선고하겠다. 내 인사가 2월 달에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우리 재판장에서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도 중에 보면은 좀 비교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란 재판이 이제 두 곳에서 되고 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하는 재판부와 지기현 부장판사가 하는 재판부를 이제 비교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재판 운영과 관련한 그런 좀 비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불출석 문제를 놓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은 전 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게 이진관 재판부인데 지기현 재판부에 비해서 훨씬 더 원칙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내란 재판부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사법부에서나 국민의힘에서는 네. 말도 안 된다 했지만은 법원에서는 내규로 되는 거예요. 이번에 허그 그 주택개발공사 거기 문제도 전담 재판부 만들잖아요.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무슨 가정법원, 특허법원 이런 것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또 같은 잣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란 재판부를 만들자 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도 나오는데 이것은 만약 내란 재판부를 만들었으면은 사법부도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마다 견해가 다른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사법 불신이 더 커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특검에서 이제 보고한 내용들이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또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됐든 추경호 장관이 윤석열과 통화한 것, 한덕수 총리와 통화한 것,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예정으로는 27일 네. 본회의에서 가결은 될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과거에 보면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가 가결되면은 대개 영장을 발부해요. 그렇지만은 또 안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사법부의 판단을 좀 지켜보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러한 방해를 한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당일도 그렇잖아요. 그날도 12월 3일 밤에도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오는데 당사로 와라. 네. 이건 회의를 방해한 거예요. 그 전에 모의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졌지 않지만은 예. 최소한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러한 것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TF를 구성해서 공직자 내란 가담 여부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적으로 돌리는 행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제발 저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법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안기백 국방장관이나 경찰청장 정무대행, 직무대행 이런 분들에게 지금 뒷자리에 배석한 간부들도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 저러한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내란 청산이 되느냐, 어떻게 3대 개혁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강하게 질타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도 일부는 상당히 가담을 하고 있다. 동조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인적 청산 없는 개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청산은 해야 되지만은 굵고 짧게 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정치 Y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혜원입니다. 오늘 사연은 미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척수장애가 있어 여행을 못 간 지 오래됐는데요. 편의 차량을 이용해 늦가을의 제주도를 마음껏 누리고 왔습니다. 갈대숲이 예쁜 상군부리, 시원한 바람이 부는 샛별오름, 그리고 푸르른 제주의 바다까지. 꿈만 같던 제주 여행, 다음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다녀오고 싶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올해는 단풍이 예년보다 더 곱게 물든 듯합니다. 주초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때이른 추위 때문인데요. 온화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주말까지 예년 이맘때의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또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4.5도, 경북 봉화 영하 2.1도 등으로 어제 이 시각보다 1, 2도 정도 낮고요. 내륙 일부 지역은
영하로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4도, 대전, 대구, 광주 16도, 강릉, 제주 17도, 부산 19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직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고요. 오늘을 비롯해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도와 전북 지역에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 화요일에는 서울 영하 3도, 대구와 전주 0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 질문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뭐 대장동 항소 포기. 그렇죠. 예, 네.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퇴임식을 이제 하기로 오전 10시 반이죠.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어떤 단어로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노만석이 정치 검찰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강하신데요. 아니요, 뭐 강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들이 검찰이었고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한 거 검찰 굉장히 욕 먹었잖아요. 그거 그냥 윗선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직접 뭐 전화가 왔는지 어쨌는지 알아서 그냥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랑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검사는 검사의 할 일을 하면 되고 뭐 징계를 받든 뭐가 됐든 그거 불기소 결정한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뭐 조직을 생각한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정무적 판단들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몰랐다. 이런 얘기 하면은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모르는 정도의 정무 감각이면 빨리 관둬야죠. 저도 제가 봐도 그냥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될지가 딱 보이는데 그래서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뭐가 됐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뭐 대통령의 국정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걸로 이슈가 다 덮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목을 못 받고 뭐 그런 것도 좀 부적절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비겁한 노만석이라고 봐요. 검사 노만석이잖아요. 네. 비겁한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자는 기사로 얘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한다. 당연히 그러면 항소해야죠. 다퉈봐야죠. 1심에서 무죄 나온 부분도 있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사라졌고 적용이 안 됐고 그럼 네. 다퉈야죠. 네. 그리고 국가가 뭐 이렇게 사인 간의 재산 다툼을 민사로 한다고 해서 소송한다고 하는데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하라고 공권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 안 했잖아요. 비겁한 거죠. 그리고 마치 조직 논리에서 내가 마치 뭐 검찰을 지키고 말이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고려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검사가 뭐 그렇게 고려할 게 많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총장도 아니에요. 총장 대행이지. 그래서 저는 이건 한마디로 뭐 물론 이제 뭐 본인의 사퇴로 정리가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이래서 여야 모두로부터 왜 검찰 개혁은 필요로 하구나라는 그런 당위성을 한번 부여했던 사건이었다. 뭐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두고두고 이 후과와 파장은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노대행이 뭐 일부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부대 꼈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린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
이런 말을 해서 또 여러 해석을 나왔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쪽은 당연히 여권이겠죠. 야권을 저쪽이라고 지칭하진 않겠죠. 그리고 지우려고 하고 이 지우려고 한다는 거는 대장동 사건의 파장이 어쨌든 대통령과 정진당 전 실장은 재판이 멈춰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좀 지우려고 하겠다는 생각을 저도 충분히 할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또 검찰은 공소를 계속해야 되니까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뭐 많이 부대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검찰이 이제 사실상 이제는 형해가 됐잖아요. 1년 지난 내년 9월이면 이제 공소청으로 이제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보안 수사권 얘기잖아요. 결국 네. 이제 보안 수사권은 어쨌든 검찰이 받아줘야 한다. 근데 이거는 여권 내에서도 그래 경찰이 너무 많은 권력 가끔 가지면 안 돼. 최소한 견제 장치는 검찰을 줘야 돼. 아마 이 얘기들이 여권 내에서도 좀 있으니까 노만석 대행은 아마 이걸 좀 딜을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걸 해주면 이거 받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면 안 되죠. 검사가 왜 자꾸 이런 판단합니까? 그래서 저는 뭐 좀 비겁하다고 제가 왜 키워드를 드렸냐면은 네. 이런 자꾸 구차한 변명들이 오히려 더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2심에서 다툴 수가 없고 이제 피의자들이 중심으로 2심을 다투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국가가 공권력이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본원적 질문을 남긴 건데 말이 너무 많아요. 비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그 검찰총장이 이제 노만석 대행이 말을 뭐 할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서 사퇴를 한 다음에 네. 근데 지금 온갖 언론의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는 이제 이거야말로 뉴 노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면은 그게 본인이 그게 주장한 바면은 인터뷰도 안 해야죠. 근데 뭐 중앙일보도 인터뷰하고 경향신문도 인터뷰하고 그 뭐 대검 뭐 연구관들 만나서 나도 힘들다 얘기에 징징 짜고 이런 분을 처음 봤어요 저는. 이런 검찰총장 진짜 검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뭐 외압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도 네. 분노지만은 검찰총장의 대행에 대한 이 분노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이런 사람이 우리의 수장이었냐.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도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이거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비겁하게 이렇게 저질러 놓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분위기예요. 오늘 퇴임식이 있는데 퇴임식 자체는 뭐 관행적으로 비공개를 하는데 퇴임사는 또 밝힌다고 했는데 퇴임사에서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각 언론사 통해서 돌아가면서 얘기 다 했던데 뭐 그 이상 얘기 나올 게 있을까요? 그 이상 얘기 나온다면 그건 뉴스가 맞죠. 뉴스 맞는데 네. 그 이상의 얘기라는 거는 직접적 전화를 누구한테 받았다든가 뭐 이런 어떤 구체적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까지 나왔던 유사한 얘기들을 얼버무리는 수준에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조직 안정을 당부하고 나는 떠나더라도 뭐 검찰의 뭐 직분과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얘기하는데 아니 본인이 못하면서 또 그런 얘기 또 누구한테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퇴임사를 통해서 이제 밝힌다고 하는데 크게 기대할 건 없고요. 예. 그동안 각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의 종합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그 검찰은 이 퇴임사를 들으면서 참으로 참담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께서도 별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아니 뭐 없으신가요? 말씀하셨다시피 더 나올 게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본인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네. 이 세 가지의 안을 제시했는데 모두가 네. 항소 포기와 관련된 거고 이거 만약에 안 하면은 법무부 장관한테 이진수 차관이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지휘권 발동하라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압박에 못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뭐 내용도 다 나왔고 본인이 또 이진수도 그렇고 그리고 뭐 서울중앙지검 정진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뭐 동기 29기 동기인데 다 나라를 위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더 추가로 나올 게 있을까?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진수 차관은 공개석상에서는 부인했어요. 전화 한 번 했고 그런 세 가지 선택제한 거는 없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관련되신 분들의 어떤 말이 조금씩은 또 전달되는 매체에 따라서 살짝 달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퍼즐이 딱 맞춰지는 아니, 근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통화를 한 거를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통화 공간 건 예. 부인한 건 아니죠. 그러면은 네. 그게 뭐 3가지 선택지인지 2가지 선택지인지 아니면 암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거기에 부합한다고 봐야죠. 언론이 네.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썼는데 그게 다 뭐 오보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네, 네, 봅니다. 네. 예. 아니, 저는 이 자체가 전부 뉘앙스의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자체를 다 부인하진 않아요. 뭐. 예. 근데 이제 그 뉘앙스가 좀 각자 다른 건데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정당한 일이고 이게 정의로운 일이면 이렇게 서로들 폭탄 돌리기 하겠어요? 책임을 떠는 게 하겠어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온당하지 않고 뭔가 국민들 정서 법감정에도 안 맞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말이 다 피하는 거예요. 정성호 장관 말, 이진수 차관 말, 중앙지검장 퇴임한 중앙지검장 얘기, 그다음에 지금 노만석 대행 얘기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전부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저쪽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 자체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당하고 정의로운 일이었으면 왜 이렇게 서로 폭탄 떠넘기듯이 자꾸 책임을 전가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게 검찰이 검찰답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런 권력형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의 외압이 어떤 식으로든 있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후가가 나타날 수 있다. 아주 큰 사례와 교훈을 줬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이 검찰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이거 피해갈 수 없고 이게 이제 그래서 검찰이 여당은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과정이 될 테고요. 야당은 이런 검찰을 과연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나? 이게 정말 검찰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게끔 야당이 그래도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나? 이런 아마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은 네.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이제 상고법원을 박근혜 정부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재판 거래 뭐 이런 걸 했다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빨간 줄도 판사가 예. 다 각자의 판사가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빨간 줄로 찍찍 긋고 뭐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뭐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논리가 조직을 위해서였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상고법원이고 그러니까 불법성이 어디까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논리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위한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검찰청이 폐지가 될 위기에 있고 보안 수사권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여권에게 좀 더 잘 보여가지고 정부 여당에 잘 보여서 그거라도 지키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정도가 아닌 길을 걸으면은 망한다라는 거를 이미 여러 번 앞에 사례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을 위한 거라는 것만큼 비겁한 게 없는 거. 그럼 양승태 대법원장도 조직을 위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다 조직을 위한 거예요. 예. 대부분 이제까지 검찰의 대형 비리 사건들 그런 거예요. 야, 조직을 해서 덮자. 이게 알려지면 좋은 일이 없어. 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게 직권남용 대검 수뇌부가 있었던 것도 뭐냐면 과거 2000년 총과 DJ 정부죠. 신승남 검찰총장 때 아마 울산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신승남 총장이 이제 그거 좀 뭐 오픈하지 마라. 그거 뭐 알려주면 좋을 게 없다라는 식의 네. 얘기를 했던 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그건 외압이 되는 거예요. 직권남용이 되는 거 외압이 되는 건데 이번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노골적인데 어쨌든 이 논란이 지금 뭐 그렇게까지 위법 논란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는 뭐 이게 여권 내에서는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이게 이제 뭐 좀 파장이 마무리될 걸로 기대하는 눈치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잠복기에 또 계속 들어가는 이건 또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정성호 장관의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뉘앙스 자체가 세 번이나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인사권자가 신중히 판단해봐라는 얘기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건 사실 뭐 조직생활 해본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인사권자가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고 판단해라고 하는 거는 추진하라는 얘기고 신중히 한번 생각해봐. 이거는 하지 말란 얘기죠. 이거를 어떻게 그거를 그냥 아주 그냥 정말 아무 순진무구한 그게 조언 정도로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더군다나 이지수 차관도 참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법무부 차원이 어쨌든 조직적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외압으로 보기에는 충분한 징후들이 있는 거예요.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외압으로 보는 게 이상하지 않죠. 저 아까 얘기했지만 정성호 장관이 부적절했다. 이게 이제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더 뭐 논쟁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우리 소현정 죄송합니다. 소현정 앵커가 이제 휴가를 가고 싶어요. 휴가를 가고 싶은데
이제 동료한테 입사 동기한테 나 휴가 좀 가야 되겠는데 지금 앵커고 뭐고 그러니까 야 신중히 생각해. 지금 너 진행자잖아. 그래도 휴가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신중히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보도 본부장님이 야 너 신중히 생각해.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신중히 생각하면 너 방 뺄 수 있어.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위계가 있는 것과 수직적과 수평적 관계는 완전히 커뮤니케이션이 다르다. 그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외압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야권의 주장이 저는 틀렸다고 보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정쟁의 소지는 되는데 이게 수사로 뭐 가가지고 이게 밝혀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네. 그 2심으로 갔을 때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몰수 추징에 대한 부분, 뭐 그렇죠. 7,800억 원이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기회가 사라진 거잖아요. 전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았다고 봐요. 일단 형사소송법상 일단 항소를 해야 되는 거는 일정 부분 그 형의 감경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유무죄를 또 다툴 사안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항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유동규가 형보다 그러니까 유동규하고 정민용이 검찰 구형보다 더 받았다는 자꾸 논리를 하는데 남욱은 검찰 구형보다 낮게 받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항소의 여지가 생긴 거죠. 두 번째. 그다음에 이게 당연히 2심으로 가가지고 이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이 빠졌으면은 그걸 다시 요구를 해야죠. 이게 그게 다른 의미의 그냥 배임만 그 적용이 된 거라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지 몰수 추징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 일단 그 형량도 더 높일 수가 있는 건데 검찰이 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게 순응했다는 거는 저는 그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추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공권력이 범죄 수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하는 것과 그게 민사로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거기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요. 그건 사실 정말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민사로 다퉈야 한다는 얘기 말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결국 민사로 걸은 건 5억 1천만 원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뭐 사실 주진우 의원이 뭐 한 달에 그 복역하는 게 뭐 2억짜리 고액 알바를 김만배가 한다 교도소에서 그게 과한 것도 아니고 그 김만배가 이재용 삼성 회장만큼 배당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그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선에 부합하는 것인가? 저는 2심으로 가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압 논란은 논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 수익이 그대로 범죄자들에게 갔다라는 거. 부당 이득이 갔다는 거. 그게 더 큰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짧게 따져보면은 네. 이게 이거 자체가 이제 범죄가 맞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거 민관 합동으로 해가지고 성남의 뜰부터 만든 것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게 다 불법이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찰의 이번에 이제 이게 1차 수사팀이 있고 2차 수사팀이 있잖아요. 예. 2차 수사팀에서 도입한 논리예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이거 자체가 다 문제가 있으니까 네. 사실상 전액을 환수해야 된다. 네. 7,800억 원 환수해야 된다.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게 택지 분양 배당금이 4,054억 원, 그리고 아파트 분양 수익이 3,690원,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가 뭐 140억인데 뭐 뒤에 거는 뭐 빼더라도 네. 이거 두 개가 이제 주요한 건데 네. 아파트 이거는 검찰은 이거 다 자체가 문제가 있고 네. 이 중에서 70%를 환수해야 된다라는 건데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 수익은 이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도시개발공사 니들이 아파트 분양할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여기는 얘들이 그러니까 화천대유 이쪽에서 성남일대 이쪽에서 할 건데 이거는 너희들이 가져가야 돼. 성남도시개발공사 가져갈 수익에 해당되지 않고 택지 분양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네. 473억만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네. 저는 항소를 해가지고 더 받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결론적으로 최수영 평론가님하고 의견이 다른 건 아닌데 예. 가봐야 하는 거죠. 가봐야 하는 거죠. 가봐야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저는 뭐 이 재판부의 논리가 크게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하는 것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다 이득을 가져와야 된다. 이거는 검찰이 무리하게 조금 다 모든 걸 항소하려고 했고 1심에서는 그러니까 1차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그 수사팀에서는 700억대였거든요. 네. 그때 배임행위가. 예. 그러니까 너무 10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소를 해가지고 다퉈봐야 됐다. 그리고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피해자가 있는 거니까
이게 검찰이나 국가에서 이거를 추징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럼 판사가 잘못한 거죠. 판사가 473억 원을 추징해가지고 그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성남시에서 이제 민사가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이거를 추징을 해놔서 이거를 그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판사가 불법이니까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동안 다 원래 그렇게 해왔어요. 할 수 있으면 국가가 하고 그럼 피해 당사자들이 국가한테 이제 이거 달라고 이제 행정 절차를 밟으면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네. 어쨌든 근데 다 추징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검찰은 자기 할 일을 했었어야 됐다. 그 생각은 해요. 자기 할 일은 했었어야 네. 됐다. 항소를 포기한 거지 2심은 됩니다. 이제 2심이 계속 이어지고 또 이제 최종 판결까지 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은 어차피 계속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번 일로 1년 유예 기간이 남겨졌지만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상당한 지금 파장, 데미지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건이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보안 수사권 관련한 논의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 보안 수사권 얘기 당장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래서 그러면 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물론 내년 9월이잖아요. 이제 공소청으로 다시 탈바꿈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올해를 충분히 넘겨가지고 내년에 차라리 여권이 범국민적 혹은 이제 범사법 체계에 다 관련된 분들을 놓고 네. 얘기를 하면서 국가기관의 권력 구조의 재편을 통해서 자 검찰에 비대해진 이 권력 수사에 대한 그러니까 수사 권력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검찰로 가는 게 타당 보완 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게 타당해서 경찰이 종결한 사건들을 검찰에 한번 들여다보게 해줘야 한다라는 쪽으로 논리 구조를 만들어가야지 이것과 마치 지금 논의를 병행해버리면은 딜한 거라고 느껴지고 또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매우 신중한 과정이고 그다음에 경찰의 비대해진 그 수사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공론화를 체계 있게 해줘야 한다. 이게 뭐 그냥 뭐 주고받듯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앙일보 기사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당 법사위원장을 빼고 여당의 법사위원들한테 이제 중앙일보 기자가 물어봤어요. 보안 수사권 어떻게 할 거냐. 그중에서 네. 2명은 답변을 안 하고 8명 중에 6명이 보안 수사권 검찰에 못 주겠다. 그러니까 워딩이 이런 거예요. 이번 집단 항명 사태로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당내 기류가 더 강해졌다. 검찰이 자초한 거다. 이런 건데 우려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명을 했으니 뭐 이를테면 지지층이 이거는 다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막 당에서 들끓으니까 이거를 안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대계 이런 건데 지금 이거를 즉흥적으로 물론 이게 저는 끝까지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항명하면은 보안수사권 안 주고 항명 안 하면 보안수사권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쨌든 근데 여권의 기류는 매우 강경해졌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강경한 여권 기류의 하나가 이제 지금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검사 징계법 폐지가 되면 이것도 상당한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검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상 뭐 다 뺏어 가지고 지금 공소청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검사 징계법까지 한 거죠. 이건 사실 좀 이게 그러면은 이거 한시법 아닌가요? 공소청 돼버리면은 검사 징계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왜냐하면 수사권도 없는 검사 징계를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자꾸 저는 민주당의 정부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10개월짜리 법안 만드는 건가요? 그 저는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검찰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항명하고 뭐 이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탄핵 그건 현재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건 탄핵이 유일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탄핵의 위에 우리가 법으로 너희들을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징계 줄 거야라고 하면 10개월짜리 한시법안인데 이게 온당한가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국민들 눈에 우리가 뭐든 개혁이라는 거는 이 자신이 반대의 대상이 됐을 때도 동의할 수 있는 걸 개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기 좋자고 하는 개혁이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검찰을 더 욕보이고 검찰을 더 말하자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수단과 압박의 도구로 작용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사징계법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10개월짜리 법안이 어디 있어요?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검사징계법. 그러니까 이게 뭐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내년 9월에 그러면은 이름이 검찰청이 되고 검사가 안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되는지 뭐 공소청이 되고 공소관이 되는지 뭐
헌법에는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막 논쟁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검찰청은 이름을 둬야 되냐 안 둬야 되냐. 네. 뭐 이미 검찰청 폐지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10개월짜리 한시적인 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부분이 격리가 되면은 그걸 또 이 명칭만 고쳐가지고 더 규정을 명확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거를 이걸 징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사도 문제가 있으면은 징계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잘못하고 잘하고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외견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네. 그러니까 왜 검사가 일반 공무원인데 이게 사법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삼권 분립의 그 대상이 아닌데 왜 공무원인데 특혜를 받고 있느냐. 물론 그게 맥락이 있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쉽게 징계를 하면은 수사가 외압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검사들이 이제 정권의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이거는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하나 더 지적을 드리면요. 예, 예. 항명하는 공무원이라 그러는데 명이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이 되죠? 정성호 법무장관도 명한 바가 없고 이진수 차관도 명한 바가 없는데 누가 검사가 어떻게 항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명이 없었어요. 항명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위계와 체계 질서에서 지시가 있었고 공문이라든 뭐든 구두든 정확한 법률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했을 때 항명인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항명이 아니고 자신의 직분을 포기한 건데 직분을 포기하고 망각하고 직무 수행을 안 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항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지시한 거라고 저는 내부적으로 컨센서스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아무도 그 거침없이 정청래 대표에 비해서도 항명, 김병기 원내대표도 항명.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하는 거는 그래 여권이 아마 지시했을 거야 라고 암묵적인 동의를 이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이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좀 검사들의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네.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했을 때는 뭐 일부 검사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파장이 크지 않았고 뭐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한 것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때도 안 했으니 지금도 안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그때도 해야 됐고 지금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제가 여권의 얘기 들어보면 모호해요. 그러니까 그럼 계속 안 하면 되는 거. 그러면 그것도 잘못한 게 아니죠. 만약에 안 해야 돼. 이번도 안 해야 되는 거면은 이번 사안은 제가 보기엔 큰 사안이고 검사들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안 했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입도 뻥끗하지 마. 라는 거는 그러면은 뭐 글쎄요. 그럼 앞으로 이제 무슨 사건이 있든 검사들은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지금 또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야 간에 뭐 만나서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국정조사가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제대로 안 되겠죠. 네. 너무 간단하게 제대로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 이제 야권이 힘이 없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이재명 어제 이제 뭐 라디오 나와가지고 이재명 뭐 탄핵 무슨 뭐 야권 너희 힘은 있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다 마찬가지예요.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탄핵이 됐든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 소수 야당일 때는 네. 여론을 완전히 등에 업거나 네, 그래서 네. 도저히 여당이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김성태 원내대표 예전에 단식하듯이 네네. 진짜 죽을 각오로 한번 하거나 뭐 지도부가 그래서 사실 뭐 이거 지도부가 좀 더 세게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야권에서. 네.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단식이라도 해라. 이거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여당이 받아주겠냐. 뭐 여론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무능하다 야당이. 뭐 이렇게 말은 되게 세요. 뭐 탄핵한다, 뭐 이재명은 히틀러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네. 말만 있지 뭐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엔. 네.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뭐 예. 여당 주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야당이 그러면 이 대장동 황소 포기 사건을 다 들여다보자고 하면은 여당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이 이게 네. 과연 이게 뭐 여당이 받을 만한 카드를 어떻게든 잘 구슬러서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평행선으로 가다 보면은 야당은 사실은 뭐 말로만 사실 투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되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여당이 좀 대승적으로 이렇게 뭐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항명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항명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당연히 그럴 거면은 이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국정조사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여당도 사실 말이 안 되는 행위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다 힘이 없으니까 뭐 이게 재판 중지를 못하는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하고
그게 현실이 되나요? 그 법 통과가 되나요? 저는 그래서 참 저도 동의하는 거는 이럴 때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여론이 사실 어찌 보면 야당의 가장 큰 동력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그거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네.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28분입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와의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주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얘기를 쭉 나눴는데 이 지금 와중에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규탄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본인의 그 뜻을 표출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황교안이다라는 발언보다 어제 있었던 의총을 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무슨 얘기를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나가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 일단 방송에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이거 기다려달라 나에 대해서. 네.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라는 거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방송에 나가서 비판을 하지 말아달라,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판이 쏟아졌잖아요. 뭐 친한계를 중심으로 했지만은 뭐 그런 소장파 의원들도 여러 명이 이게 지금 적절한 판단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윤어게인 이런 거하고 지금 그러면 선을 안 긋고 또 이렇게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어제 뭐라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적인 발언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즉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주 고도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좌우로 균형을 맞춰가며 원을 넓혀가는 전략적인 행보다. 여기서 이제 좌와 우가 뭐냐 그러면은 우는 지금 우리는 황교안이라고요. 좌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광주 방문이에요. 5.18 묘역 참배 시도 뭐 이런 거잖아요. 요새 월간 호남이라고 좀 표현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런 이 정도 당대표 정도 되시는 분의 이런 정무적 판단은 너무 처음 봐가지고 거의 당황했고 이런 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5.18 그러니까 광주 시민도 잡고 윤어게인도 잡겠다. 이 둘이 다 나를 지지해 줄 거다. 우리 국민의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을 다 잡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극과 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 시민들이 어떻게 윤어게인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한 주장을 하는 거하고 어떻게 거기에 동조를 합니까? 근데 장기호 대표는 그렇게 실제 매우 강한 신념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때문에 이 당은 계속 어려울 거다. 제가 좀 그렇게 봐요. 네. 그러나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좀 날이선 비판을 해주시는데 네. 저는 뭐 의도는 이해돼요. 왜냐하면 어떤 의도라고 장동혁 대표는 건데? 집토끼, 산토끼, 들토끼 다 잡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건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약간 당에 지금 견고성이 없는 건 맞아요. 그 어쨌든 지금 재선의 당대표다 보니까 과거처럼 아주 제왕적 리더십을 뭐 하거나 아니면은 네. 강력한 자기가 틀어지고 가는 그런 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얘기들이 하는 것 같은데 전 그래서 우리 권투 선수가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 링에 올라가는데 오른손잡이가 오른손만 가지고 공격하면은 상대에게 너무 빨리 읽히거든요. 그래서 왼손 을 쓰고 하는 걸 우리가 혼합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네. 우리 미사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이 섞어 쏘게 하면 우리 방어 어렵잖아요. 여러 미사일 섞어 쏘면은 이게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맞는 거고 접근성은 좋은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이게 그러면 정말 지지율로 환원되고 네. 그다음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게 정말 장 대표가 원했던 그런 정치적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특검 정국이 계속되고 네. 황교안 전 총리나 뭐 박성재 장관 같은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끊임없이 3대 특검으로부터 계속 동력이 오는 거예요. 내란이든 그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계속 오다 보니까 이게 태평성 되면 이 전략이 먹힐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지금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장 대표의 의도와 전략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인 성과로 치환될까? 나타날까? 네. 이 점이 좀 저도 사실은 좀 지켜보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성 평론가님의 그 의견에 네.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비유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다 쓰는 거 맞잖아요. 다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른손은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그럼 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를 해야죠. 치료를 먼저 해야지 싸움이 붙죠. 저는 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시는 분들을 관절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이거를 지금 관절염 걸린 상태에서 지금 권투를 하겠다? 저는 이거는 그것도 시합 포기한 거라고 봐야죠. 네. 매달 호남을 방문하던가 뭔가 계속 행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발언이 결국은 좀 모순된다 이제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다음에 호남 가면 무슨 일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애초에 보수결집용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막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네. 장동혁 대표는 게다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판사 시절에 그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네, 얘기하셨죠. 예. 그 판사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출석 안 해도 된다라고 심지어 골프 치고 이런 것까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광주심이 좋을 리가 없는데 우리가 황교안이다까지 봤는데 이것도 좋은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건 강성 지지층이 장동혁 대표 탄압받고 있다 이런 걸로 하면서 거기는 또 환호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최악의 수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옆집에 지게작대기를 갖다 써야 돼요 지금. 뭐라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107석밖에 안 되는 원내 네. 사실 힘에다가 지금 뭐 여론전까지 또 할 거라면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원한 모든 것들은 다 동원하겠다 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10분 되는데 이게 지금 과연 정치적 환경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의도와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선택적으로 지금 과연 연말 그 예산 정국에 이런 타이밍에 하는 게 맞는가. 저는 어쨌든 그래서 한번 좀 몇 주라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 정부에서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조사하겠다. TF 구성을 하겠다. 지금 TF 구성은 이미 추진에 들어갔죠. 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원하는 효과, 기대 효과가 뭔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하려면 취임 초기에 했었어야지 왜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타이밍이 네. 대장동 항소 포기와도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공직사회를 길들이고 그다음에 투서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연말 연초 되면 원래 인사 시즌이기도 한데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 장이 펼쳐지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투서와 그다음에 음해가 난무할 겁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를 속아내고 우리한테 유리한 공무원 줄 세운다?
이게 국정 철학 공유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공무원 편가르기고 줄 세우기인데 이걸 이 정부가 왜 자기 이 타이밍 하느냐. 제가 보기에 이제 뭐 1급 인사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거의 정무직 가까운 인사들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른바 명분용으로 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이게 내부 고발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통제하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공직사회가 일 안 합니다. 일 안 하고요. 이게 오직 혈안이 돼가지고 저놈 끌어내려서 내가 저 자리 가야 되겠다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공직사회라는 게 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신상필벌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적폐청산의 시즌2다. 뭐 더 이상 의미 부여할 것도 없다고 봐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뭐 최소한 평론가님이 지적하신 거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적폐청산 TF처럼 정권 내내 문재인 정권 내내 하겠다라는 거 아니고 딱 시한을 정해둔 거잖아요. 지금 내년 2월까지 그러니까 4개월 좀 안 되게 이 정도까지 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왜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막 투서가 난무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투서는 난무하고 있어요. 이미 각 부처 몇 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내랑 가담자인데 왜 지금 저렇게 뭐 중용되지? 저 사람 승리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미 각 부처에 특히 이제 민감한 데도 있죠. 12개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데 있잖아요. 군, 검찰, 외교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미 투서가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위 말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게 내란 특검이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교부에서 비상계엄이 있었던 다음에 미국이나 해외에 이제 공무원 보냈어요. 이 불법 비상계엄이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다. 비상계엄이 합법이다. 이런 거를. 그럼 그거를 작성한 공무원은 이거를 가담한 건가 아닌 건가 단순히 명령에 따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좀 위험하고 가장 제일 놀라야 됐던 거는 휴대전화 이미 제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주의를 그건 이제 벗어나는 거다. 위법이다 논란이 있어서 이미 그 휴대전화 이미 제출은 지금 한 발 후퇴했거든요. 일단 그거는 뭐 바로 하겠다는 거는 아닌데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래서 이거 좀 공직사회를 달리기 위해서 직권남용죄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직권남용죄도 조금 완화하고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 그 감사원 정책감사도 지금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예. 두 개가 같이 간다. 네. 근데 이렇게 어쨌든 시한은 정해져 있는데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어느 쪽이 어디하고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쪽 저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동의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이제 뭐 휴대폰 이미 제출도 이제 뭐 좀 막고 이런 여러 가지 보완적 조치를 하는데 그만큼 지금 허술하게 추진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걸 여러 가지를 고려사항 없이 그냥 밀어붙였다는 얘기고 약간 즉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이게 이 시점에 총리가 얘기하고 대통령이 화답하듯이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지금 그 항소포기 논란하고도 저는 아주 무관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개혁이든 어떤 정책이든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동의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 물타기 아니야라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공직사회를 정말 투명하고 맑게 책임 있게 가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또 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여권 내에서도 하긴 하지만 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네. 그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서 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60%를 회복했는데 이게 2달 만에 회복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엠블레임 퍼블릭을 포함해서 4곳이 10일부터 4일간 만 18살 이상 1,004분에게 휴대전화, 가상전화 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수치가 61%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항소심 포기라는 이 아젠다가 확 올라왔는데 국정 지지율은 60%를 회복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먼저 이건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격주조사예요. 이게 2주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담긴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의 가설은 뭐냐면은 이게 ARS 조사가 아니라 전화면접 조사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ARS 조사는 이런 여론의 선행 지수 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정치 고관여층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답변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전화면접은 후행지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후행지수라는 얘기는 어떤 사건이 여론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당장 이게 그리고 매우 혼란스러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하나. 이게 첫 번째 가설. 두 번째는 이게 그러니까
여당이 조금 법무장관이 무리한 거 아니야라는 여론도 있지만은 정치 검찰 역시 선택적 분노하고 있네. 국민의힘이 뭐 저 당이 저거 내란 정당 저거 저렇게 뭐 말하는 게 뭐 신뢰가 가나? 이런 여론이 다 섞여서 이게 상쇄됐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파괴력이 크지 않다. 여기 언론에서 시끄럽고 정치 초관여층만 시끄럽지 국민들은 생각보다 이거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두 가지 가설. 첫 번째 착시 효과.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와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을 동일시하지 않아요. 따로 분리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이슈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대통령 한 발 빠져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예. 직접적 연관성을 두지 않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 네. 어쨌든 에이펙 효과가 발현된 거예요. 우리가 그 플래그 어라운드 이펙이라 그래서 국기 아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대형 이슈, 국제 이슈가 벌써 일주일 내내 지지난주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 어떤 지지율이 여기에 투영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착시 효과와 그다음에 얘기한 국기 아래 효과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60% 지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허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예년 이맘때 늦가을 기온을 보이겠지만 다음 주 초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또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4.6도 등으로 어제 이 시각보다 1, 2도 정도 낮고 낮에는 서울 14도, 대전, 대구, 광주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도와 전북 지역의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 화요일에는 서울 영하 3도, 대구와 전주 0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6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사건 또는 판결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사건 Y입니다.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건설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Y에선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토리텔러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자, 최근 논란의 계기가 된 대법원 판결 내용 그리고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종묘 인근의 재개발, 그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법률적인 근거에 대한 부분,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입장의 차이가 뒤섞여서 이렇게 이제 소송까지 진행됐던 사건이고요. 네. 우선 서울시 의회가 조례를 개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인데요. 이 조례의 내용은 문화재 보전지역 밖의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문화재 보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다라는 조례인데요. 네. 이걸 삭제한다라는 개정안을 의결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 이 의결 자체가 무효이다. 이 조례를 삭제하지 못한다. 삭제하는 것은 무효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요. 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문화유산의 보존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문화유산법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규정을 법률상 두도록 반드시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가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이 개정안으로 삭제하는 것이 무효하지 않다, 유효하다라고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문화재 보존 지역에서 반드시 영향에 대해서 영향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조례를 개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얽혀 있는데 요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문화재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조례와 더불어서 네. 이 종묘 근처에 이미 부동산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운 4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를 한 것인데요. 예. 이 계획에 따르면 최고 141
미터, 그러니까 142m까지 층고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좀 높이로 이야기 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최대 40층까지 한 30층, 40층 아파트까지 이 용적률을 올려서 재개발을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종묘 근처에 이렇게 고층 높이가 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것이 이 서울시 의회 조례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에 서울시 의회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 바로 초고층 건물 개발로 이어지느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유산법이 있고요. 또 세계유산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유산법에 따라서는 세계적인 유산 같은 경우는 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근거 조항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유산법 제12조를 보면요. 네.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유산의 역사, 문화,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행자는 국유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이런 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유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 이 문화유산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동장치를 하거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실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세계유산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실제 142m라는 층고가 그렇죠. 영향을 미치느냐, 경관을 해치느냐 또는 이와 관련해서 위험한 에 처한 유산으로 볼 수 있느냐의 다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소송 하나의 결과에 따라서 층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자, 문체부는 전임 유인추원 장관도 그렇고 현재 최희영 장관도 그렇고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종묘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요.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네네. 이 대법원의 어떤 판단도 이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는 것이지 이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문화재와 관련한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개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종묘의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자, 종묘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그리고 또 세운상가를 개발하는 분들 이 세 곳이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으로 기록된 곳이라는 점이고요. 예를 들면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의 장경판전과 더불어서 뭐 국가적인 유산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다라는 점이고요. 네. 이 조선시대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고요. 예. 95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종묘를 바라보면 종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어떤 경관이라든가 자연들이 어울려져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재나 관광지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유네스코에서도 이 유산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여러 번의 어떤 요청 사항을 서울시에 보낸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45m의 빌딩이 종묘의 경관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유네스코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어제 진전된 소식이 하나 또 보도가 됐는데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가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논의를 했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지금 논의된 거에서 뭔가 달라지는 게 또 있는 건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여러 가지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이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네. 주변 구역을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을 하고요.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이 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유산지구로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산 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공간전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만약
만약에 이 세운지구의 개발 계획이 영향평가를 거쳐서 종묘의 어떤 유산적 가치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정대로 그 계획대로 이제 재개발이 되는 것이고요. 네. 영향평가를 했더니 그 층고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유산보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취지에서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또 이 국가 차원에서 이 지구 지정과 관련한 또 논의가 있어서 계속 이거와 관련한 그 논쟁, 논란, 토론 계속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논란에 또 김민석 총리도 사실은 가세를 했어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는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겠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개발 문제는 국민적 토론 사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빈회 사례를 근거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유네스코가 2017년에 이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또 이제 건물 높이와 관련한 결정이 완전히 이제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위험 유산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유네스코가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이 지정을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네스코에 등록된 걸 등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우리 종묘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김민석 총리는 지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오세훈 시장 그리고 토지주 쪽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2006년도에 개발 계획이 처음 수립될 때 유네스코가 122m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145m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정부가 과도한 주장으로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정부를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종묘 정문에서 첫 건축물이 시작되는 거리가 한 170m 떨어져 있고 네네. 종묘 정전까지는 500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거리에서 조금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숨이 턱 막힐 정도의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고 네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이 조감도를 제시하면서 오히려 종묘의 경관과 주변 지역을 훨씬 더 활성화시키는 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이 세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세운 3구역의 주민들과 이 조합원들도 굉장히 강도 높게 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직권남용으로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예. 왜냐하면 2006년도부터고 그 전부터 사업이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예예.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재개발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지연이 돼서 금전적인 부담과 생계에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매년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금융이자 손실만 200억 원을 부담하고 있고 지금 이 개발 계획으로 해서 차입한 금액이 7,250억 원에 이르고 있어서 네. 이 단계에서 제동이 돼서 또다시 재검토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면 실제 조합원들과 여기 소유권 행사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조치들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당한 행정행위다.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아이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